한 소녀의 실종으로 시작된 악몽 같은 22일. 가족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와 수사망이 좁혀오는 가운데 아무도 예상치 못한 진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족의 의미와 무고한 이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지금부터 공개될 충격적이고도 감동적인 진실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가족에게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의 시작으로 들어가 볼까요? 김 씨 가족은 시골 마을에서 부모님과 5남매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넉넉하진 않았지만 화목한 가정이었죠. 특히 고등학생인 둘째 유정은 어머니가 일을 나가면 동생들을 돌보는 책임감 강한 언니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오후였습니다. 상민아, 혜정아, 숙제는 다 했니? 부모님이 포도밭에서 돌아오면 저녁 먹을 거야. 유정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며 동생들을 불렀습니다. 부모님들은 작은 카센터를 운영하면서 빠듯한 생활에 보태고자 포도밭 일을 돕고 있었고 곧 돌아올 시간이었죠. 해는 서서히 산 너머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유정은 창밖을 내다보며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평소보다 늦어지고 있었거든요. 집 전화는 전화세를 내지 못해서 끊겨버렸고 핸드폰도 없어서 연락할 길이 없었습니다. 결국 유정은 셋째 지민이에게 자전거 타고 포도밭에 얼른 좀 다녀오라고 시킵니다. 집에서 밖까지는 한 300m 그렇게 먼 곳은 아니에요. 지민아 포도밭에 가볼래? 지민은 귀찮다고 궁시렁거리면서도 일어나서 추리닝을 입고 나갑니다. 중학생인 지민은 동생들보다 책임감이 강했죠. 유정은 걱정이 되긴 했지만 지민을 믿었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포도밭이었고 마을 사람들 모두가 서로를 알고 지내는 작은 동네였으니까요. 지민은 가볍게 손을 흔들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때 유정은 몰랐습니다. 그 모습이 지민을 마지막으로 보는 순간이 될 줄은요. 해가 완전히 저물고 저녁 식사 시간이 지나갔지만 지민과 부모님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유정은 계속해서 창문 밖을 내다보며 불안함에 손가락 마디를 꼬았습니다. 마침내 부모님이 돌아왔을 때 유정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민이 안 왔어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지민이가 마중 나왔다고? 난 오늘 일찍 끝내고 술 마시다 왔는데. 순간 집안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가족들은 포도밭으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전등을 비추며 지민의 이름을 외쳤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수색에 합류했습니다. 산속 좁은 길과 주변 농가를 샅샅이 뒤졌지만 지민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본격적인 수색이 시작됐죠. 하지만 첫날의 수색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유정은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어둠 속을 응시하며 동생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죠. 자신이 직접 지민을 데리러 갔어야 했다는 후회가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이튿날 경찰은 더 많은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수색견까지 동원됐지만 여전히 지민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셋째 날 수사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가족들을 따로 불러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유정에게 질문이 집중됐죠. 언니로서 동생을 돌볼 책임이 있었는데 왜 혼자 보냈나요? 지민이와 평소의 사이가 어땠습니까? 집안일이 많아 동생에게 화가 난 적은 없었나요? 유정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자신을 의심하는 듯한 질문을 하는 걸까요?
그러나 더욱 충격적인 상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막내 상민과 넷째 혜정이 경찰과 단독 면담을 한 후 가족들 사이에 미묘한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거든요. 어린 동생들의 눈빛이 유정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유정은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이 실종 사건이 단순한 실종이 아닌 가족 전체를 시험에 들게 할 악몽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지민의 실종 나흘째, 마을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자원봉사자와 함께 수색 범위를 넓혔고 인근 저수지까지 잠수부를 투입했습니다. 김 씨 가족은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채 초조함에 시달리고 있었죠. 유정의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았고 어머니는 밥 한 끼 제대로 넘기지 못했습니다. 제발 우리 지민이만 찾을 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어머니는 경찰서에서 눈물을 쏟으며 애원했습니다. 아버지는 묵묵히 지민의 사진을 들고 이웃 마을까지 돌아다니며 목격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절박한 심정이었죠. 그러나 경찰의 태도는 미묘하게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외부 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 내부를 의심하는 질문들이 늘어났습니다. 수사팀장은 책상을 사이에 두고 김 씨 부부를 마주 앉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외부인에 의한 범죄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포도밭 주변에서 지민이의 발자국은 집 방향으로 향하다 갑자기 사라졌고요. 아버지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가족 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둘째 따님이 동생들을 돌보는 책임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어머니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우리 유정이가 어떻게 지민이를... 말을 잇지 못하고 어머니는 흐느꼈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아버지도 얼굴이 붉어지며 항의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합니다. 밖에서 범인을 찾아야지 왜 가족을 의심합니까? 경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막내 상민과 넷째 혜정을 따로 불러 신문했던 것입니다. 부모님이 없는 상태에서 어린 동생들은 경찰의 계속되는 질문에 노출됐습니다. 유정 언니가 지민이를 때린 적 있었니? 둘이 싸운 적 있었니? 언니가 화가 나서 무서운 말을 한 적 있었니? 어린 상민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경찰관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10살 남짓한 아이에게 이런 질문은 너무 무거웠습니다. 혜정도 마찬가지였죠. 둘은 그저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었을 뿐입니다. 언니가 가끔 지민 언니한테 화내긴 했어요. 혜정의 작은 목소리가 조사실에 울렸습니다. 사실 그것은 평범한 언니 동생 사이의 다툼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그 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화내면 어떻게 했니? 때리기도 했니? 혜정은 머뭇거렸습니다. 그날 밤 지민이 실종되기 전 유정이 숙제를 안 한다고 지민에게 잔소리를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저 평범한 언니의 잔소리였지만 지금 이 긴박한 상황에서는 그 기억이 뭔가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가끔 소리를 질렀어요.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상이 범죄의 증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상민도 경찰의 유도에 따라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지민이 누나가 가끔 울었어요. 유정 누나가 심부름을 많이 시켜서. 순간의 말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말은 경찰의 손에서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의 말 한마디가 유정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그날 저녁 김 씨 가족은 경찰서에서 나오며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앞좌석에서 간간히 한숨만 내쉬었고 유정은 뒷좌석에서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혜정과 상민은 유정의 옆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집에 도착하자 유정은 조용히 자기 방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그녀를 불러 세웠습니다. 유정아.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유정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엄마, 저는 지민이를 해치지 않았어요. 유정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어머니는 다가와 딸을 꼭 안았습니다. 알아, 내 딸. 엄마는 내가 그럴 리 없다는 걸 알아. 그 순간 혜정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언니 미안해. 경찰 아저씨가 자꾸 물어봐서. 상민도 울먹이며 유정에게 달려왔습니다. 유정은 두 동생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의심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민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가족을 지키는 일이었죠.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지민이를 꼭 찾을 거야. 그녀의 말과 달리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서는 이미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학교에서도 친구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유정은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실종 일주일째, 경찰은 유정을 공식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유정 씨, 실종 당일 저녁에 정확히 무엇을 했습니까? 유정은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잡았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동생의 실종 사건의 용의자가 되어 경찰서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상이 뒤집힌 듯한 기분이었죠. 저는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지민이가 부모님을 마중 나간 후로 계속 부엌에 있었습니다. 증인은 있습니까? 혜정이와 상민이요. 그런데 혜정이와 상민이는 다른 진술을 했습니다. 유정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동생들의 말이 어떻게 왜곡됐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무서워하는 어린 동생들의 혼란스러운 기억이 경찰의 손에서 어떻게 변형됐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유정은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족을 지킬 사람은 자신뿐이라는 것을요. 가족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게 하려면. 실종 열흘째, 수사는 전혀 진전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외부 용의자를 찾는데 실패하자 점점 더 가족 내부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특히 조사의 중심에는 어린 혜정과 상민이 있었습니다. 12살 혜정과 10살 상민은 매일같이 경찰서에 불려가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받아야 했습니다. 그날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작은 조사실에 앉은 상민은 경찰관의 눈빛이 무서워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친근한 척하며 과자를 건넸지만 그의 눈빛은 냉정했습니다. 상민아, 오늘은 정말 솔직하게 말해야 해. 그래야 지민이를 찾을 수 있어. 상민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벌써 10번도 넘게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지만 경찰은 계속해서 다른 답을 원했습니다. 그날 저녁 유정 언니가 부엌을 떠난 적 있었니? 상민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사실 그날은 텔레비전에 정신이 팔려 누가 어디에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말했지만 경찰은 계속 다그쳤습니다. 잘 생각해봐. 누나가 잠깐이라도 나갔을 수도 있잖아. 기억이 안 나요. 혹시 누나가 밖에 나갔다가 돌아온 후에 옷이 더러웠던 건 기억나니? 상민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자꾸 그렇게 말하니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경찰은 메모를 하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상민의 뇌리에 이상한 생각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정말로 유정 언니가 뭔가를 숨기고 있는 걸까?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 다른 조사실에서는 혜정이 비슷한 질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자 경찰관은 혜정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혜정아, 너만이 진실을 말할 수 있어. 너는 똑똑하니까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지? 혜정은 손가락으로 테이블 모서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눈가에 맺혔습니다.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유정 언니는 착해요. 지민 언니를 사랑해요. 경찰관은 한숨을 쉬며 다른 사진들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비슷한 실종 사건의 피해자 사진이었습니다. 이 아이들도 모두 찾지 못했단다. 내가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지민이도 이렇게 될 수 있어. 혜정은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녀는 지민 언니가 다치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이 더 이상 고통받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죠. 언니가 그날 잠깐 나갔을지도 몰라요. 혜정의 말은 떨렸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계속된 암시와 압박 속에서 그녀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계속해봐. 언니가 나갔다가 언제 돌아왔니? 모르겠어요. 어쩌면 1시간 정도? 사실 혜정은 그런 기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원하는 답을 말하면 이 괴로운 상황이 끝날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어머니가 두 아이를 데리러 왔을 때 혜정과 상민은 평소와 달리 조용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도 창밖만 바라보며 말이 없었죠. 어머니는 아이들의 상태를 걱정했습니다. 많이 힘들었니? 이제 그만 경찰서에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상민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우리가 나쁜 말을 했어요. 유정 누나한테 미안해요. 어머니는 깜짝 놀라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두 아이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데? 혜정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경찰 아저씨가 자꾸 언니가 나쁜 짓을 했다고 말하게 했어요. 저희가 안 그러면 지민 언니를 못 찾는다고.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두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너희 잘못이 아니야. 경찰이 너무했어. 그날 밤 상민은 유정의 방을 찾아갔습니다. 유정은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척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상민이 문을 두드리자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나, 미안해. 상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유정은 슬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상민아.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경찰 아저씨한테 누나가 나간 것 같다고 말했어. 사실은 기억이 안 나는데 자꾸 그렇게 말하라고 해서. 유정은 상민을 품에 안았습니다. 어린 동생의 떨리는 어깨가 안타까웠습니다. 알아. 다 알아. 내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경찰이 너를 속인 거야. 다음 날 혜정과 상민은 또다시 경찰서로 불려갔습니다. 이번에는 부모님이 강경하게 항의했지만 경찰은 아이들과의 단독 면담을 고집했습니다. 결국 변호사가 동석하는 조건으로 조사가 진행됐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꼬여버렸습니다. 경찰은 이전 진술을 토대로 더 구체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상민아, 유정 누나가 그날 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니? 혜정아, 유정 언니의 옷에
이상한 얼룩이 있었던 것 같지 않니? 두 아이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 기억은 없었지만 경찰이 계속해서 암시하니 점점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가 중재하려 했지만 경찰의 질문은 교묘하게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상민이 울음을 터뜨리며 소리쳤습니다. 모르겠어요. 진짜 기억이 안 나요. 제발 그만해 주세요. 하지만 경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가족 내 범죄라는 단서가 필요했습니다. 외부 범인을 찾는데 실패한 그들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혜정과 상민의 진술은 점점 더 왜곡되어 갔습니다. 그들이 말하지 않은 것도 마치 말한 것처럼 기록됐고 애매한 대답은 확실한 증언으로 바뀌었습니다. 실종 열이틀째, 경찰은 드디어 유정을 본격적으로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혜정과 상민의 증언이 들려 있었습니다. 유정은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김유정 씨, 동생들의 증언에 따르면 당신은 지민이가 실종된 그날 밤 1시간 이상 집을 비웠다고 합니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유정은 창백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저는 계속 집에 있었어요. 경찰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증인들의 말이 다른데요.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을 겁니다. 유정은 그제서야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경찰은 범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범인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른 희생양은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실종 14일째, 유정은 끝없는 신문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18살의 고등학생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압박이었습니다. 경찰은 밤낮으로 그녀를 불러 같은 질문을 반복했고 때로는 고함을 치기도 했습니다. 수면 부족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유정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김유정 씨, 우리는 당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동생들이 이미 모든 것을 털어놨어요. 유정은 흐릿한 눈으로 형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이 온통 뒤죽박죽이었습니다. 벌써 몇 시간째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거짓말이라뇨? 저는 지민이를 해치지 않았어요. 형사는 서류 더미를 탁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그 중에서 한 장을 꺼내 유정이 앞에 밀어놓았습니다. 혜정이의 진술서입니다. 언니가 지민 언니를 데리고 나갔다가 혼자 돌아왔어요. 옷에 뭔가 묻어 있었어요. 이게 거짓말인가요? 유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결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구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혜정이가 그렇게 말했다면 그건 말을 잇지 못하고 유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러 날의 신문 끝에 그녀는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무언가를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 아니면 동생들이 겁에 질려 거짓말을 하는 걸까? 그때 다른 형사가 조사실로 들어왔습니다. 김유정 씨, 당신의 부모님이 면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잠시 후 부모님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아버지는 며칠 사이에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유정은 부모님을 보자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아빠, 저는 정말 지민이를 해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알아, 우리 딸. 엄마랑 아빠는 내 말을 믿어. 아버지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제 혼자 조사받지 않을 거야. 형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김 씨,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만 물러가 주십시오. 부모님이 나간 후 유정은 더욱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결심이 섰습니다.
더 이상 동생들이 경찰의 압박에 시달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특히 상민과 혜정이 자신들의 말 때문에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정은 변호사와 단둘이 면담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자백하면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는 깜짝 놀라 유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자백은 절대 안 됩니다.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자백하면 동생들이 더 이상 경찰에 시달리지 않을까요?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정 씨, 자백은 마지막 수단입니다. 아직 희망이 있어요. 우리는 동생들의 진술이 유도신문에 의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정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그녀는 변호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경찰에게 자신이 지민을 해쳤다고 자백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더 이상 고통받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날 지민이와 싸웠어요. 숙제 문제로요. 화가 나서 밀쳤는데 지민이가 넘어졌어요. 유정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녀는 존재하지 않는 기억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민이가 움직이지 않아서 무서웠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이어가는 유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경찰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백을 받아 적었습니다. 마침내 사건이 해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마을에 퍼졌습니다. 김씨네 둘째가 셋째를 살해했다. 시체는 어디에 숨겼을까? 평소에도 이상한 아이였다. 온갖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유정의 자백 후 가족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어머니는 하루 종일 울기만 했고 아버지는 술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혜정과 상민은 학교에 가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친구들이 심지어 선생님들까지도 그들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저게 살인자 동생이래. 가족끼리 뭔가 이상했나 봐. 더 이상 같이 놀지 마. 어느 날 혜정은 울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교실 칠판에 살인자 가족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무도 지우지 않았고 선생님조차 모른 척했습니다. 상민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축구를 하던 친구들이 그가 다가가자 모두 자리를 피했습니다. 아무도 그와 어울리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혜정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언니가 정말 지민 언니를 해친 거예요? 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언니는 너희들을 지키려고 그런 거야. 혜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인 것 같았습니다. 경찰에게 했던 말들이 비록 강요받은 것이었지만 언니를 이 상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유정은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18살의 고등학생이 차가운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좁은 방에 혼자 있는 것은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동생들은 더 이상 경찰의 신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변호사는 계속해서 유정의 결정을 번복하려 했습니다. 자백을 철회해야 해요. 당신이 무죄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유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모두가 저를 범인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지민이를 찾는 게 더 중요해요. 실종 18째 날, 경찰은 유정의 지시에 따라 산 중턱의 계곡을 수색했습니다. 그곳은 유정이 완전히 지어낸 장소였습니다. 당연히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김유정, 우리를 속이면 상황이 더 나빠질 뿐이에요. 유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거짓 자백은 얼마 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시간을 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진짜 범인이 잡히기를
지민이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도하면서요. 그리고 실종 20째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깊은 밤, 김씨 가족의 집 문을 두드리는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온 가족이 잠들지 못한 채 거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유정이 구치소에 갇히고 지민이 사라진 지 22날째 되는 밤이었죠. 아버지가 피곤한 걸음으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누구십니까?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노크 소리가 들렸고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문 앞에는 셋째 지민이 서 있었습니다. 실종 당시 입었던 그 옷 그대로 더러워진 채로요.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말랐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지민이었습니다. 아, 아빠. 지민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무릎을 꿇고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지민아, 우리 지민아. 아버지의 울부짖음에 어머니와 혜정, 상민이 뛰어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지민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입을 가리며 울음을 터뜨렸죠. 우리 딸, 살아 돌아왔구나. 온 가족이 현관에 모여 지민을 껴안았습니다. 눈물과 웃음이 뒤섞인 혼란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지민은 지치고 약해 보였지만 분명히 살아 있었습니다. 기적이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정신을 차리고 물었습니다. 어디 다친 데는 없니? 병원에 가야 하지 않을까? 지민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요. 아버지가 딸을 안아 소파로 데려갔습니다. 어머니는 급히 따뜻한 물과 음식을 가져왔고 혜정과 상민은 여전히 눈물을 흘리며 지민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지민은 물을 마시고 나서야 말했습니다. 언니는, 유정 언니는 어디 있어요?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정이는 지금 구치소에 있단다. 지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왜요? 언니가 뭘 잘못했어요? 어머니가 눈물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언니가 내가 사라진 일로 자기 탓이라고 했어. 지민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아직 모든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자신이 사라진 것이 언니의 잘못이 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경찰에 연락해야 해. 그리고 변호사에게도. 그날 밤 김 씨의 집은 다시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경찰, 의사, 심리 상담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지민은 간단한 건강검진을 받았고 심각한 신체적 외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본서장이 직접 방문해 지민과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지민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겠니? 지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듯 했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심리 상담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지금은 휴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내일 이야기를 들어도 늦지 않을 것 같네요. 경찰은 마지못해 동의했지만 집 밖에 경찰차를 배치했습니다. 의사는 지민에게 안정제를 처방했고 심리적 충격에서 회복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떠난 후 지민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습니다. 22일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잠자리에서 자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밤새 딸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적 같은 귀환이었지만 많은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변호사가 가장 먼저 방문했습니다. 그는 급히 유정의 석방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지민이의 귀환으로 유정 씨의 혐의는 자동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아마 오늘 안으로 석방될 겁니다. 부모님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 딸을 되찾고 다른 딸도 곧 집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소식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지민은 아침을 먹은 후 조금 기운을 차렸습니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모두가 조용히 지민을 바라보았습니다. 경찰도 다시 방문해 있었고 이번에는 녹음기를 준비했습니다. 지민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포도밭으로 부모님을 마중 나갔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보이지 않아서 조금 더 걸어갔죠. 그때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불렀어요. 지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다가와 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옆집 이창렬 아저씨였어요. 아빠를 봤다고 같이 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따라갔죠. 가족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창렬은 마을에서 조용히 지내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어 보였던 인물이었죠. 아저씨는 저를 차에 태웠어요. 그리고 저를 먼 곳으로 데려갔어요.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오두막이었어요. 경찰은 급히 지도를 펼쳤습니다. 기억나는 위치가 있니? 지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창문이 없는 방에 갇혀 있었거든요. 지민은 계속해서 자신이 겪은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창렬은 그녀를 밧줄로 묶어두었고 하루에 한 번 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신체적인 학대는 없었지만 정신적 공포는 끔찍했습니다. 지민은 매일 탈출할 방법을 생각했지만 문은 항상 잠겨 있었습니다. 어제 아저씨가 갑자기 저를 풀어주었어요. 차에 태워서 마을 근처에 내려주고는 그냥 가버렸어요. 경찰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냥 풀어줬다고? 이유가 있었나? 지민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그랬어요. 너만은 나를 이해해 줄 것 같다고.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지민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동안 경찰은 외부 범죄자를 찾는 대신 가족 내부에서만 범인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무고한 유정이 구치소에 갇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경찰 본서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초동 수사의 실패, 유도신문, 가족을 향한 의심,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즉시 이창렬을 체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유정 씨의 석방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분노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 가족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아십니까? 경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유정은 마침내 석방되었습니다. 가족들이 구치소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정은 지친 얼굴이었지만 지민을 보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지민아, 두 자매는 서로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족 전체가 하나로 뭉쳐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악몽 같은 22일이 끝난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공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창렬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그는 왜 지민을 납치했을까요? 지민의 귀환과 충격적인 증언은 마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이창렬의 집을 수색했지만 그는 이미 자취를 감춘 상태였습니다. 집은 버려진 듯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고 냉장고에는 썩어가는 음식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지민을 풀어준 후 도주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김 씨 가족은 집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의 평화를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특히 유정은 구치소에서 겪은 일을 쉽게 잊을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가끔은 자신이 여전히 좁은 방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지민 역시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했고 특히 어두운 공간에서는 극도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실종 사건 발생 후 24째 날 경찰 심리 상담사가 지민과의 상세 면담을 위해 집을 방문했습니다. 범인의 행적과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서였죠. 지민은 부모님과 유정이 옆에 있는 상태에서 조금씩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이창렬 아저씨는 처음에는 친절했어요. 저를 데려간 후에도 곧 집에 보내줄 거라고 했거든요. 지민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경험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해졌어요. 저에게 특별한 아이라고 했고 내가 너를 선택한 건 이유가 있다고 했어요.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민의 말을 녹음했습니다. 유정은 동생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오두막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니? 지민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하기 힘든 순간들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계속 묶여 있었어요. 나중에는 아저씨가 제가 도망치지 않을 거라고 믿었는지 방 안에서는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해줬어요. 책도 몇 권 주셨고요. 이창렬이 왜 너를 선택했다고 생각하니? 지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에게 자꾸 자기 딸 이야기를 했어요. 오래전에 죽었다고.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가끔 제게 소연아라고 불렀어요. 제가 이름이 지민이라고 하면 화를 냈죠. 상담사와 경찰은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창렬에게 소연이라는 딸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럼 갑자기 풀어준 이유는 뭐라고 했니? 지민은 깊이 생각했습니다. 풀어주기 전날 아저씨가 텔레비전을 보여줬어요. 뉴스였는데 유정 언니가 저를 해쳤다는 내용이었어요. 유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거짓 자백이 뉴스에 보도됐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저씨가 갑자기 화를 냈어요. 내 언니가 너를 죽였다고 자백했대. 거짓말쟁이들. 내가 널 구했는데. 계속 그런 말을 했어요. 지민은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르더니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갑자기 나를 데리고 나갔어요. 차에 태워서 이제 집에 가도 된다. 너만은 나를 이해할 거니까. 내 언니는 죄가 없다고 말해줘. 라고 했어요.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상황이 조금씩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창렬은 지민을 자신의 죽은 딸처럼 여겼고 유정이 범인으로 지목되자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조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지민은 오두막의 위치, 내부 구조, 이창렬의 습관 등 기억나는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증언은 경찰에게 큰 도움이 되었고 곧 수색 범위를 좁힐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유정은 지민과 단둘이 대화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다른 가족들이 모두 잠든 후 두 자매는 유정의 방에서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민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보내지 말았어야 했는데. 지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 잘못 아니야. 아무도 이럴 줄 몰랐잖아. 유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도 내가 없는 동안 내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 매일 밤 내가 어디 있는지,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지민은 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매일 집 생각했어. 특히 언니. 근데 언니, 왜 자백한 거야? 언니가 나를 해치지 않았다는 거 알잖아. 유정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선택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어려웠습니다. 혜정이와 상민이가 경찰 신문에
너무 시달리고 있었어. 그 아이들이 겁에 질려서 하는 말 때문에 내가 의심받는 건 괜찮은데 그 아이들이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게 될까봐 무서웠어. 지민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언니, 그리고 솔직히 나도 점점 혼란스러워졌어. 경찰이 계속 같은 질문만 반복하니까 내가 뭔가를 정말 했는지 헷갈리기 시작했거든. 유정의 고백에 지민은 언니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그 품 안에서 유정은 마침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구치소에 있는 동안 강한 척했지만 사실은 너무나 무섭고 외로웠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언니. 우리 다시 예전처럼 살 수 있을 거야. 실종 28일째 날 뉴스는 연일 이창렬의 행적과 추가 범죄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김 씨 가족은 조용히 텔레비전 앞에 모여 앉았습니다. 뉴스 앵커의 진지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연쇄살인 용의자 이창렬의 과거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10년 전 교통사고로 아내와 딸을 잃은 이창렬은 그 후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딸 소연 양의 죽음 이후 심각한 우울증과 망상 증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제서야 이창렬이 지민을 납치한 이유가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민이 소연과 나이가 비슷했고 어쩌면 외모도 닮았을지 모릅니다. 이창렬의 왜곡된 마음속에서 지민은 자신의 죽은 딸을 대신할 존재였던 것입니다. 뉴스는 계속되었습니다. 어제 발견된 박씨 일가 3인의 살해 현장에서는 이창렬의 일기장이 발견됐습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이창렬은 자신의 딸과 비슷한 또래의 여자아이들에게 집착해왔으며 김지민 양 이전에도 2명의 여학생을 납치했으나 모두 살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민은 창백한 얼굴로 텔레비전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었는지 이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유정이 동생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아, 지민아. 이제 안전해. 하지만 유정의 말과 달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창렬은 아직 잡히지 않았고 지민에 대한 집착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 심리 분석관이 추가 조사를 위해 방문했습니다. 그는 지민에게 이창렬의 일기장 내용 중 일부를 보여주었습니다. 지민아, 이 부분을 읽어보고 어떤 생각이 드는지 말해줄 수 있겠니? 일기장에는 이창렬의 왜곡된 생각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소연이가 돌아왔다. 이름은 지민이라고 하지만 분명히 소연이다. 눈빛이, 웃는 모습이 똑같다. 처음에는 거부하지만 곧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할 것이다. 지민은 몸을 떨었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 여겨졌다는 사실이 소름 끼쳤습니다. 일기장은 계속되었습니다. 지민이는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 소연이가 다시 태어난 것이 확실하다. 그래서 내가 그 아이를 선택한 것이다. 다른 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결국 떠나보내야 했다. 심리 분석관이 설명했습니다. 떠나보내야 했다는 표현은 이전 피해자들을 살해했다는 암시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민이에게는 다른 감정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지민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살아남은 것은 순전히 이창렬의 왜곡된 애정 때문이었습니다. 그 생각은 그녀에게 더 큰 공포와 죄책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유정이 화를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그런 끔찍한 내용을 왜 지민이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 충분히 힘든 상황인데. 심리 분석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창렬의 심리를 이해하는 것이 그를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지민은 또다시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그녀는
유정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언니의 품 안에서 지민은 겨우 안정을 찾았습니다. 실종 사건이 발생한 지 40일째, 마침내 이창렬이 체포되었습니다. 국경을 넘으려다 검문소에서 발각된 것입니다. 체포 과정에서 저항하다 다리에 총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뉴스는 즉시 이 소식을 타전했고 전국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김 씨 가족은 안전가옥에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텔레비전 화면을 바라보며 그동안 참았던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드디어 잡혔구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지민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 우리 딸. 유정도 함께 안도했지만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범인이 잡혔다고 해서 그들이 겪은 트라우마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자신의 거짓 자백으로 인한 상처, 구치소에서의 경험은 쉽게 지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지민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습니다. 분명 기쁜 소식이었지만 왜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지민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유정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지민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언니, 왜 아저씨는 나만 살려줬을까? 다른 아이들은 다 죽였는데. 유정은 동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야, 지민아. 그 사람이 미쳤기 때문이야. 내가 무슨 잘못을 했거나 다른 아이들보다 더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고. 지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다음 날 경찰은 이창렬의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그는 과거 10년간 총 6명의 소녀를 납치했고 그중 5명을 살해했습니다. 유일한 생존자가 바로 지민이었습니다. 경찰은 이창렬이 지민을 풀어준 이유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김지민은 달랐습니다. 이창렬은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만은 제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텔레비전에서 그 언니가 자백하는 것을 보고 내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5일째 김 씨 가족은 마침내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집은 더 이상 예전의 따뜻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민은 자신의 방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실종되기 전 마지막으로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학교 생활도 쉽지 않았습니다. 지민이 등교했을 때 모든 학생과 선생님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호기심, 동정, 때로는 불편한 시선이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유정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거짓 자백 사실이 알려진 후에도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나고 김 씨 가족은 점차 일상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이 심리 상담을 받았고 특히 지민과 유정에게는 집중적인 치료가 제공되었습니다. 가족 전체가 함께하는 치료 세션도 있었습니다. 상담사는 가족들에게 각자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도록 권장했습니다. 그날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너무 무력했어. 내 딸을 지키지 못했고 경찰의 무능함에 대항하지도 못했어. 어머니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꿔요. 지민이가 돌아오지 않는 꿈, 유정이가 영원히 감옥에 갇히는 꿈. 유정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자책해요. 지민이를 직접 데리러 갔어야 했는데, 그리고 경찰에게 더 강하게 맞섰어야 했는데, 혜정과 상민도 자신들의 두려움을 나눴습니다. 경찰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그 말들이 어떻게 유정을 위험에 빠뜨렸는지에 대한 죄책감이 컸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민이 말했습니다. 저는
왜 제가 살아남았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밤에는 아직도 그 오두막이 생각나요. 어둡고 무섭고. 모두의 고백이 끝나자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피해자입니다. 자책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회복은 시간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함께 이겨내면 더 강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가족들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지민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가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시 모일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는 함께 이겨낼 것입니다. 모두가 잔을 부딪히며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완전한 회복까지는 아직 멀었지만 함께라면 가능하다는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창렬의 재판은 2달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지민은 증인으로 출석해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증언해야 했습니다. 재판장에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이창렬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뒤틀린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민은 몸을 떨었지만 유정이 곁에서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지민아. 이제 그 사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지민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증언대에 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떨렸지만 이야기를 해나갈수록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그녀는 납치된 순간부터 풀려날 때까지의 모든 일을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용기에 감동했습니다. 재판은 2주 동안 진행되었고 결국 이창렬은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경찰의 초동수사 실패와 유도신문 문제를 심각하게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청은 대대적인 개혁을 약속했고 관련 경찰관들은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1년이 지난 후 김 씨 가족은 조금씩 상처를 치유해 나갔습니다. 유정은 대학에 진학해 심리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지민도 점차 일상으로 돌아왔고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경험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의 유대는 이전보다 더 깊어졌습니다. 함께 겪은 고통이 그들을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었습니다. 혜정과 상민도 더 이상 경찰의 유도신문으로 인한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약이었고 가족의 사랑이 치유제였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저녁 가족들이 다시 한번 모여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지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알아요. 왜 제가 살아남았는지. 모두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더 강해지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저와 같은 일을 당한 다른 아이들의 목소리가 되기 위해서였죠. 유정은 동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눈가에 맺혔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자랑스러움과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래, 지민아. 넌 정말 강한 아이야. 바깥은 어둠이 내리고 있었지만 김 씨 가족의 집안은 따뜻한 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깊은 상처를 입었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더 단단하게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서로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